안녕하세요. 오늘 백석 시인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대표적 가운데 하나고 1948년에 발표되었는데 일제강점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편지에 적는 발신 주소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형식도 편지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시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내용과 형식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외롭네요.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머물 곳이 없어졌겠네.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가 나옵니다.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람이 부는 낯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 바람 불고 있는 낯선 거리를 떠도는 화자의 모습,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날도 저물어서 여기다가 날까지 저물었다고 합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암담한 현실,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바람, 날 저물고 바람 이런 것들 다 실현이라고 했는데 시련이겠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이 3종 세트네요. 그죠? 냉혹한 현실, 이것도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목순의 집이라고 했는데 발신 주소가 박시봉의 방 이쪽이었으니까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인 거죠. 그래서 집 헌사슬갓이라고 했는데 삿이라는 것은 삿자리를 의미합니다. 돗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갈대로 만든 것을 삿자리, 삿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토적 시호를 사용하여 일제강점기에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한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평북, 그러니까 북한 쪽 함경, 이 평북 방언, 요 방언을 잘 사용해 가지고 시의 향토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라는 거는 새 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고 방랑하고 있는 중이니까 남의 집에 새를 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행부터 8행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유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이건 눅눅하다는 의미예요. 방의 환경이 좋지 않죠. 당연히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신의 한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 사치고 자신의 한몸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런 북덕불, 요 두 단어들도 되게 향토적 시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 향토적 시어 똑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 넓고 이렇게 한 아가리가 이렇게 벌어진 그릇에다가 이렇게 짚풀 같은 것들을 엉클어가진 이런 뭉텅이에다가 불 피운 것 이런 걸 담겨오면은 거기에 손째면서 그 재가 생기겠죠. 까만 재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보려고 아무 글자나 한번 써보기도 하면서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나가디도 않고 이거 북한 사투리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파악할 수 있겠죠.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소는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끌어내서 씹은 다음에 다시 삼키죠. 슬픔, 어리석음 이런 것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슬프고 어리석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에서 15행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눈물 흘려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기에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또 내 스스로 화끈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렇게 과거를 떠올려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 후회하고 한스럽다. 절망, 좋게 느끼지 않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성찰한 화자는 회한과 울분과 부끄러움으로 절망과 그 절망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로 극한 상황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세모 부분 보면은 동일한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것이다 라는 이런 종결 어미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것이었다, 뭐 이었다 라는 부분도 조금 비슷하죠. 것이었다, 이었다. 이런 종결 어미 반복도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다음 20에서 32행입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는 접속 부사죠. 역접. 이렇게 시상을 전환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바로 다음 부분들이 항상 중요하죠. 시뿐만이 아니라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그러나,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망, 그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화자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고개를 표시가 그림 그리기 힘드네요. 이렇게 쳐든다는 것은, 자, 계속 하겠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은 화자의 시선 변화를 통해 심리 및 태도의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얘기하는 거죠.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화자의 시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희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가지고 신이라든가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인 힘, 운명 이런 것들로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또 현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좀 정리합시다. 더 크고 높은 것을 초월적인 힘 혹은 운명으로 볼 수도 있고, 너무 힘든 현실, 이 시가 쓰여졌던 시기를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가 굴러가는 것이다.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슬픔과 한탄, 회한의 정서가 조금씩 진정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 앙금이라는 시어가요, 두 가지 정도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화학 실험할 때 앙금이 이렇게 생성되는 결합 반응 같은 실험 해봤죠. 앙금이 생성된다. 이게 뭔가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 앙금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앙금이 가라앉았다기 때문에 수면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성분이 있었는데 이게 앙금이 생성돼서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면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진정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정되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남아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면, 표면 위에서 내 화자의 마음 표면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가라앉게 되었다. 안정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의, 나주손이라는 것은 그 저녁의 평안 방언을 얘기합니다. 저녁 무렵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주가 저녁이고 주손 이게 그때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쌀랑쌀랑 싸락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의성어를 통해 가지고 의태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눈이 내리는 거에서 소리가 나진 않을 테니까 의태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보통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은 거 보면은 겸허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보입니다. 어니 먼 산 뒷 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바위 옆에 따로 이렇게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여기 쌀랑쌀랑이 또 반복되면서 재미있는 효과랑 운율 형성에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쉼표 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네요. 이 갈매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는 것, 하이안이 눈을 막고 있는 그 마른 잎새에 가지고 있는 쌀랑쌀랑 소리 나면 눈을 맞을. 여기서 또 쌀랑쌀랑을 소리로 표현한 거 보면 의성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나풀나풀 날리는 모양을 쌀랑쌀랑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 난다고 하면 의성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애매하네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가 무척 중요한 시여죠. 밑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상이며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곧게, 굳고 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극복하고 의지. 눈이라는 시련이 오고 있지만 마른 잎새로 이렇게 막 싱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 화자 역시도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의연히 견디겠다는 화자의 다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2행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새로운 삶의 의지고요. 앞에 요 더 크고 높은 것이 굴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운명론적 삶에 대한 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버텨나가겠다 라는 의지를 다집니다. 전체적인 시상 전개를 보면은 처음에 쓸쓸한 유랑하고 있는 쓸쓸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헌사슬 깎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 지난 시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찰해보니까 되게 암울했죠. 회한스럽고 절망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나 라고 해서 시상 전개가 되고 이 자신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체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의지를 다지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